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 유동성 공급자라고 합니다. 리퀴드 프로덕터인가? ETF 같은 게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ETF 거래를 할 때 ETF 상품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나스닥 같은 거를 ETF가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스닥 추종 ETF라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게 가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호가를 올려주는 사람들을 LP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이 괴리가 최소화되도록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유동성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장 가격을 추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손실을 해지하기 위한 약간의 공매도나 옵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대놓고 해지 목적이 아니라 이익 목적으로 그 거래를 한 거예요. 옵션 거래를 한 거예요. 8월 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8% 떨어지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손실이 1,3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려고 거래를 하다가 해지 거래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왜 그때 발견되지 않고 지금에서야 발견됐냐는 거예요. 10월인데.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숨겼냐는 거예요. 금융권에서도 관리 감독 부서가 있고 리스크 부서가 있고 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 모르다가 왜 이제서야 2달이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게 지금 금융권에서 충격이 되는 이슈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숨겼어? 이거인 거죠. 2달 동안이나. 이게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또 지울 만한 이슈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신한증권 2분기 순이익이 1,300억입니다. 한 분기의 순이익을 그냥 한 번 거래로 날려버렸어요. 자, 요런 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게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우주 개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하는 이유가 어떤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거나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로켓을 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로켓을 조금만 군사적으로 잘 이용하면 이제 ICB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네 ICBM 개발하는 거 아니야? 하면 아니야, 우리 우주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로켓 개발하는 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로켓은 한번 쏘고 나면 연료를 제어하기도 되게 힘들고 연료를 남기기에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한번 쓰고 나면 원래 버리는 거였습니다. 미사일은 버리는 거였고 그 밑에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사체는 버리는 목적으로 바다에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제일 꼭다르기에 있는 위성만 위로 올리는 게 이 로켓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X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발사체를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재사용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처음 그거를 시작했던 게 팔콘9이라는 발사체였습니다. 팔콘9이라는 발사체가 길이가 40m짜리였는데 그거는 이미 회수를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발사체는 70m짜리입니다. 70m짜리. 30층 건물이에요. 30층 건물을 올렸다가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이번에 했거든요. 처음에 했는데 요게 스스로 돌아오는 거. 맞아요. 세상으로? 이제 거꾸로 돌린 건가 싶죠? 진돗개도 아니고. 거꾸로 돌린 거 아니냐 싶죠? 인류 공학의 성공이에요. 이거 보면서 야, 난 테슬라이 왜 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엔지니어는 뽕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인류의 기술이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인 건데 정말 어렵거든요. 원래 이제 팔컨9 같은 경우는 40m예요. 이 추진체가 40m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산발이 밑에 산발이를 두고서 요 카메라마냥 산발이를 두고서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었는데 70m는 산발이 가지고 세우기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산발이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진짜 젓가락으로 잡는 형태로 회수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로 진짜 공학 기술의 정수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스페이스X는 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됐다. 기술 발전 덕분에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들인데요. 아제모글루, 요 분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제모글루라는 분이 연구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문화도 중요하고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고 환경, 기후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결국 국가를 흥망성쇠를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제도고 정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국제정치, 국내정치 얘기를 중심으로 또 많이 풀었는데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노벨상 수상자 이름을 빌려가지고 저도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책에서 보시면 이 북한과 남한을 또 대표적인 예시로 쓰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기후인데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데 왜 한쪽은 낙후돼 있고 왜 한쪽은 발전할 수 있었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도의 문제다.
그거 포용적 제도, 한국이 포용적 제도를 통해서 이 사유재산을 잘 인정하고 자본주의가 적당히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만든 게 나만의 성공 요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요분들의 연구했던 경제 내용이었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정치 체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국가는 어떻게 붕괴하는 건가? 그런 책이 있고, 그리고 좁은 회랑 이런 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커플이 만들어지는가래요. 요즘 미국은 데이팅 앱으로, 온라인으로 커플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요 정도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유교 문화권인 다 보니까.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르는 건가? 요즘 20대들은 이걸로 많이 하려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뒤쳐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동네 친구들끼리 만나는. 뭐 본 것 같은데. 어플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동네 친구 만나는 어플도 저도 완전 결혼하기 전에는 페북에서 그런 게 많이 떴던 것 같거든요. 진짜 구글이 스토리를 도청해서 그렇겠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귀신같이 그거 하나도 안 떴어.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네. 어쨌든 간에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온라인이 진짜 많아지긴 한 것 같네요. 흥미롭습니다. 일단 지난주 지표 해석을 좀 먼저 드리자면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는 유로존도 정말로 이 침체에 진입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 상승을 기록했고, 계속해서 이제 물가조차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 거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게 됐는데, 차이신 PMI가 또 있거든요. 차이신이라는 민간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심리 지표가 또 있는데, 그거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낮게 나와가지고 중국 제조업이 괜찮은 건가라는 우려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무역 수지는 66억 불 흑자를 보게 됐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8%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잡 오프닝,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는 예상치보다 높은 8밀리언이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요거랑 별개로 함께 발표되는 잡 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직 보고서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평년에는 그래도 2% 정도는 나오는데 1.6%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직 자체는 아주 낮아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잡 퀴 자체가 자발적 퇴사를 얘기하는 건데, 자발적 퇴사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또 경제에 대해서 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요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증시가 또 이날 좋게 반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열린 일자리 자체는 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6%로 완전히 이제 잡혔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이 물가 목표는 지금 대략적으로 2%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 물가는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와닿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추값이며 뭐 시금치 값이며 생각해보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 1.6%라는 숫자가요. 어쨌든 그렇고, 미국의 ADP라는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가 예상치보다 높은 143K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3.8밀리언 증가하게 됐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5K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ISM 비제조업 심리지수, 미국에서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좀 더 이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제조업을 좀 중요하게 보면 되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죠.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는 254K로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고요. 실업률은 4.1%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게 계속 잘 나오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낮게 나오는 게 이 불법 이민자 때문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동안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800만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800만에 달할 정도면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괜찮은 이유도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난 거니까, 소비할 맨파워가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구매력이 많이 증가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표에 대한 해석을 좀 드리자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66억 불 흑자를 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5.8밀리언 증가하게 됐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66%로 나오게 됐고, 미국의 물가 지표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 이민자 문제하고 직결될 수가 있는 게, 불법 이민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그 이민자들이 소비를 계속 함으로써 소매 판매가 계속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소매 판매가 미국의 침체를 만들지 않는다, 미국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게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 게, 이번에 금리 인하를 빌미로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구매력은 여전히 좋은데 금리까지 인하해가지고 그 요소가 더 폭증하는
상승함으로써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30년물 국채 입찰은 4.38로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50bp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있는 게 기준금리는 이제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대출해주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해놓은 건데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원래 따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금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약간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좀 되게 신기해요. 원래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올라가면서 금값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금값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즘 좀 의문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요 채권금리와 금값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3.2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3번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0.0%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내일 한국의 고용 통계와 한국의 광의통화 증가량. 아무래도 8월까지는 대출이 정말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도 통화 증가량이 아주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존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겠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중국의 GDP, 3분기 GDP 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9월이 끝난 만큼 3분기 GDP며 3분기 실적이며 이런 것들이 이래저래 계속 발표될 것 같아요. 발표되겠죠? 10월, 11월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중국의 LPR 금리, 그리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한국의 3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뒤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다다음 주 이슈 리뷰로는 하나 특집으로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책으로 갈지 요거를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